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말기 산골 깊숙한 어느 곳 사람 하나 드나들기 어려운 험한 고갯길 너머에 덩그러니 자리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그 집엔 20살 처녀 다미와 늘 기침을 달고 사는 그녀의 어머니 윤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며칠째 퍼붓는 눈에 초가지붕은 눈에 눌려 금세라도 주저앉을 듯 꺼져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바람에 흔들렸다. 방 안은 군불이 약해져 바닥이 다시 싸늘해졌고 다미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더 밀어넣으며 말했다. 언니, 장작 더 넣어야겠어요. 방이 다 식었어요. 어찌 눈이 그칠 줄을 모르냐. 또 절이 쌓이는구만. 이러다 지붕이 눌려 앉겠다, 야. 기침을 훅훅 쏟아내던 윤씨 부인은 이불을 턱 당겨 몸을 웅크렸다. 그때였다.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다미는 조심스레 문가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도포는 눈과 진창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가엔 얼어붙은 핏자국이 엉켜 있었다. 숨은 희미했고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다미는 숨을 삼키며 소리쳤다. 언니,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냥 뒀다간 얼어 죽겠어요. 어서 드려야 해요. 다미는 온몸이 얼어붙은 그 사내의 팔을 부축했다. 그 사내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중얼였다. 불빛이 보여서 여기로. 눈 위에 쌓여가던 그를 다미와 윤씨 부인은 방으로 데려갔다. 며칠간 다미와 윤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사내를 돌봤다. 낡은 솥에 쌀뜨물을 우려내고 꽁꽁 언 손으로 죽을 쓰며 밤낮 없이 간호했다. 그러던 사흘째 사내가 마침내 눈을 떴다. 여긴 어디요? 사내의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으며 입을 열자 다미는 놀라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다가갔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마당에 엎어져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다미는 쌀 미음을 조심스레 끓여 사발에 담았다. 벽 쪽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은 기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드셔요. 속이 아직 많이 놀랐을 테니. 사내는 고개를 숙여 미음을 한 숟갈 떠넣었다. 그러고는 고요한 눈으로 다미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낯선 책 한 권을 정독하듯 다미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그러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녀, 성함이 어찌 되시오? 담이라고 하옵니다. 이 집 딸내미이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담이 참 고운 기운을 지녔소. 헌데 얼굴에 서린 팔자가 심상치 않구려. 예? 제가요? 처녀 얼굴엔 태어날 적부터 고난 궁액이 서렸고 삼재 판란이 길게 드리워 있구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꿔줄 사람도 함께 정해져 있는 법이요. 사내는 이불을 턱 덮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빛엔 단호한 확신이 어려 있었다.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자요. 눈빛 하나, 턱선 하나에도 그 사람의 팔자와 품은 운명이 비추지요. 처녀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혼자 힘으론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요. 사내는 잠시 창밖의 흰 눈을 바라보다 다시 다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를 만나야 하오. 그 사내가 이 집에 복을 드리고 처녀의 험한 삶도 함께 풀어줄 테지. 붉은 기운이요? 얼굴을 보면
그 붉은 기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게요. 헌데 분명 그 산에는 겉으론 번듯하지 않을 것이요. 남루한 행색의 이름도 시원찮고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런 자일 것이요. 그는 마지막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더했다. 허나 바로 그 사내가 그대 팔자를 바꾸고 이 집안에 복을 드릴 것이니 그 인연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그 말만 남기고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떠났다. 아무도 깨지 못한 새벽. 그의 발자국 위로는 다시 눈이 내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초가집 마당을 하얗게 덮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다. 눈은 녹고 산골짜기에도 어느새 봄내음이 퍼졌다. 다미는 윤씨 부인이 담근 파김치 2단지를 팔기 위해 장터에 나왔다. 김치단지 깨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오는 길엔 장애들러 무 좀 사오너라. 집을 나서기 전 윤씨 부인의 당부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다미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장터 한켠에 자리를 폈다. 그때였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거지놈이 어디서 빈대부 틀려 들어와? 이게 미쳤나? 우씨, 냄새나. 소리 꺼져. 이 거지야. 다미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몇몇 장사꾼들이 장터 모퉁이에서 누군가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위로 발길질이 거세게 퍼부어졌다. 이 거지가 내 좌판에 있던 떡 조각 훔치려는 거 보소. 봐요. 저놈 손에 쥔 거 그거 내 거라고요. 배고른 놈이 뭘 못하겠어. 그냥 내쫓아. 다미는 이상하게도 그 사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트고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 두 눈이 다미를 향해 번뜩였다. 붉은 눈동자. 분명히 붉었다. 햇빛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핏빛처럼 선명하게 붉은 눈이었다. 다미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건 몇 달 전 관상가가 남긴 그 말. 붉은 기운을 가진 사내를 만나야 처녀의 팔자가 풀릴 것이요. 설마 저 사내가? 그 순간 발길질을 당하던 사내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다미는 망설이다가 끝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만 두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지요. 이러다 사람 죽겠습니다. 장사꾼들을 밀쳐내고 사내 앞에 몸을 낮췄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사옵니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다미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또렷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바로 그날 관상가가 말한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가 틀림없었다. 다미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곳에 더 계시다간 또 다치실지도 몰라요. 사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다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느릿하게 끄덕였다. 다미는 사내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장터를 빠져나왔다. 보퉁이에 담아왔던 파김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 다미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 남루한 사내 하나뿐이었다. 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곧 윤씨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다미야, 웬일로 이리 늦었니? 다미 뒤에 선 사내를 보고 윤씨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장터서 누명을 쓰고 매를 맞던 분이옵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하였기에 모시고 왔사옵니다. 다미의 말에 윤씨 부인은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낡고 얇은 옷, 퉁퉁 부은 손끝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듯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친 데는 없소?
윤씨 부인이 사내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고복수라 하옵니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미에게 말했다. 뒷방에 불을 뗄 테니 어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얼굴부터 씻기거라. 그러고는 사내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누추한 집이오나 몸을 추스르기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 편히 계시오.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붉은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자신을 아무 망설임 없이 받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미는 복수를 방에 눕히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윤씨 부인은 부엌가에 앉아 장작불을 다듬으며 물끄러미 딸을 바라보았다. 다마, 설마 그 관상쟁이 말이 떠올라 저 사내를 데려온 게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엔 놀람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이지. 그 사내 눈이 붉더구나. 다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헌데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북떠이다. 관상쟁이 말 그대로였어요. 윤씨 부인은 무어라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참으로 기이하긴 하구나. 붉은 눈을 가진 사내라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미가 윤씨 부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 아버지 글방에 모셔도 괜찮겠지요? 누울 자리는 넉넉하고 아직 책도 그대로 있어서요. 그러렴. 행색을 보아하니 집도 없이 떠돌다 들른 듯 하구나. 허나 그 관상쟁이 말처럼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라.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겠지. 다미는 조용히 일어나 복수가 머무는 뒷방문을 열었다. 복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 앞 다미의 기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수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책 냄새 가득한 방 안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다미는 복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긴 해도 방 하나쯤은 있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부엌 일도 시켜만 주십시오. 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 방은 선비였던 제 아버지께서 글을 보시던 곳입니다. 지금은 책들만 잔뜩 쌓여 있어요. 복수는 문득 물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들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다미는 놀란 눈으로 복수를 바라보았다. 글을 아십니까? 어릴 적 서당 근처를 떠돌다 버려진 책들을 주워다 보곤 했습니다. 글은 동량기로 주워듣고 익혔지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다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책들이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윤씨 부인이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혼자인게요? 어려서부터 떠돌이였습니다. 이 붉은 눈을 보고 다들 귀신이 들렸다며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 붉은 눈이 무슨 죄라고. 참 사람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지. 윤씨 부인의 말에 복수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나직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살아오며 처음 들어봅니다. 울컥하는 복수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윤씨 부인은 안쓰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복수는 집안일을 도왔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틈만 나면 글방에 들어가 책장을 넘겼다. 복수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난 듯 방 안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 붉은 눈으로 단 한 번만 보면 모든 글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듯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밤에도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복수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와 다미에게 건넸다. 이걸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글방에 있던 책 중 하나였습니다. 기침과 폐에 좋은 약재들이 적혀 있었지요. 집 주변에서 캘 수 있는 약초들을 다려봤습니다. 다미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그제야 눈앞에 이 사내가 단순히 그를 아는 거지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복수가 다려낸 약을 먹은 윤씨 부인의 기침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밤에도 잠을 잘 이루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복수야, 이 약이 어찌 이리 듣는단 말이냐? 살면서 이리 숨쉬기 편한 적이 없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글에 나온 대로 따라 해봤을 뿐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잠시 평온이 찾아오나 했던 어느 날,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윤씨 부인, 죽은 양반이 내게 빌려간 열량. 대체 언제 갚을 작정이시오? 마을 유지 윤삼석이었다. 땡볕보다도 더 무거운 기운을 두르고 마당을 훑었다. 내가 당신 서방한테 은 열량 빌려줬는데 말이야. 헌데 갚긴커녕 말 한마디 없이 덜컥 죽어버렸으니 그 빚 남은 식구가 물어내는 게 도리 아니겠소? 다미는 윤씨 부인의 앞에 바짝 섰다. 그 빚은 잊지 않고 있소이다. 허나 지금은 은전 한 입도 구할 길이 없어서. 윤삼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갚을 방도가 없다면 당신 딸년을 내 집으로 들이시오. 종이 없어 일손이 딸리던 참이었소이다. 다미는 숨을 삼켰고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로막았다. 그때였다. 안채에서 복수가 조심스레 나왔다. 손에는 노르스름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빚 이미 갚았지 않습니까? 윤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놈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릴? 그 순간 복수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다미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완문. 다미 아버지께서 남긴 책 속에 있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그 위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자년 추석, 은열량 전액변제. 이 문서를 근거로 삼아 채무는 완납되었음을 밝히노라. 그 아래엔 윤삼석의 이름과 수결까지 적혀 있었다. 윤씨 부인도 고개를 들어 그 글을 바라보았다. 순간 입술이 달달 떨렸다. 병자년 추석이라면 그날이다. 너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책 보퉁이를 안고 돌아오시던 날 집 앞에 거의 다 와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지. 그 글귀를 본 윤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복수는 천천히 말하며 다미 곁으로 다가섰다. 며칠 전 글 방안 책더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미 아버지께서 책 한 권 속에 이 완문을 고이 끼워두셨더군요. 다미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입을 달싹였다. 병자년 추석. 그날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셔서 빚도 갚지 못한 줄만 알았는데. 윤삼석이 우물쭈물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다. 그건 오래돼서 난 기억이... 복수는 윤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딱 잘라 말했다. 이건 분명 당신 손으로 쓴 수결입니다. 빚은 이미 다 갚은 일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더는 이 집을 들쑤시지 마십시오.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윤삼석은 얼굴을 붉힌 채 땅만 내려다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다미는 조용히 입을 꾹 다문 채 완문을 품 안에 넣었다. 그 옆에서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 양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집을 지키고 가셨구나. 그러고는 윤씨 부인은 복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구나, 복수야. 정말 고맙다. 며칠 뒤 다미와 복수는 장터에 함께 나왔다. 복수는 다미의 짐을 들어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러세요? 다미의 물음에 복수는 말없이 어떤 좌판을 가리켰다. 그곳엔 산삼, 귀한 약재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사람들을 상대로 여기들 보시고 가시오. 조상님이 물려준 산불이라오. 라며 고래고래 떠들고 있었다. 복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산삼이 아니라 인삼입니다. 네? 산삼은 뿌리가 저렇지 않아요. 가지 뻗은 방향도 다르고 색도 더 어둡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좌판 앞으로 다가가 사내에게 물었다. 혹시 이것 어디서 캤습니까? 뭐야, 이놈은? 사서 먹을 거면 사고 딴지 걸 거면 꺼져. 그러자 복수는 더 크게 말했다. 이건 산삼이 아닙니다. 전통 의서에 따르면 산삼은 세 갈래로 뻗은 잔뿌리에 중심축이 단단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깊은 노란빛을 띄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건 그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터엔 웅성거림이 번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약재를 팔던 사내는 더듬거리며 도망쳤다. 그 모습을 군중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의 현감이었다. 현감은 복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자네, 어찌 한눈에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아보았나? 복수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어릴 적 떠돌이로 지내며 버려진 책이나 찢긴 종이 조각들을 주워다 읽곤 했습니다. 의서도 눈에 익으면 곧잘 외웠지요. 눈으로 한번 본 건 잘 잊지 않는 편이라서요. 그 말을 듣던 현감은 문득 복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붉은 눈동자에 시선이 박혔다.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눈, 설마. 자네, 나이가 어찌 되나? 혹시 부모는 있는가? 복수는 난데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전 부모 없이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로 살았고 누구 하나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지요. 그 말을 들은 현감은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손을 떨며 복수의 이마를 가리켰다. 혹시 자네 이마에 작게 점처럼 된 흉터가 있지는 않은가? 복수는 놀란 눈으로 조용히 이마를 걷었다. 그곳엔 흐릿하게 남은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걸 본 순간 현감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입을 틀어막았다. 맞다. 세상에. 바로 너구나 정우나.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널 찾다니. 복수가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자 현감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복수의 손을 덥석 붙들었다. 넌 내 아들이다. 널 낳자마자 내 어머니가 붉은 눈은 귀신이 들린 팔자라며 점쟁이 말만 듣고 그 어린 널 버리라 하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네 소식을 찾아 헤맸단다. 허나 세상 어디에도 널 찾을 수 없었지. 아비 노릇 한 번 못 해준 게 그게 평생 한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순간 장터는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복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현감은 벌떡 일어나 복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왜다. 비록 버려진 운명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내 아들로서 떳떳이 이고을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오. 그날 이후 복수는 관청에 등록되어 정식으로 현감의 자제로 인정받았다.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그의 모습은 전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붉은 눈동자만은 여전히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다미는 시냇가 근처의 들판에서 약초를 캐다가 낯익은 인물을 만났다. 바로 그 관상가였다. 그는 여전히 헌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다미 앞으로 걸어왔다. 이제야 다시 뵙는구려. 다미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어르신, 어쩌다가 여기까지. 그래요. 그 산에 복을 안고 올 사람이라 했지요. 붉은 눈은 하늘이 내린 징표라 했거늘 그 말을 이제는 믿으시겠소? 다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그 사내가 우리 집을 바꾸었어요. 어멈의 병도 아버지의 누명도 다 그 사내 덕에 풀렸지요. 관상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됐소.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떠나는 듯 뒤돌아섰다. 복수가 멀찍이서 다가와 다미 옆에 섰다. 햇살 아래 붉은 눈이 은은하게 빛났다. 다미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떠나지 마시고 이젠 제 곁에 있어주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미의 손을 감싸쥐었다. 붉은 눈을 가진 사내와의 인연은 그렇게 복처럼 다미의 삶에 내려앉았다. 조선 중기 강원도 끝자락 동해를 마주한 작은 어촌 마을에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이었다. 물때를 맞춰 해루지를 나간 16 소녀 해솔은 갯바위 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발을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해솔이 귀를 쫑긋 세우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래밭 한가운데 젖은 헝겊처럼 축 늘어진 사내 하나가 파도에 떠밀려와 쓰러져 있었다. 사람이잖아. 아버지! 여기 사람 떠내려왔어요. 사람이요. 멀리서 그물을 손질하던 정영감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뭐? 사람이? 정영감은 바위 틈을 헤치며 재빨리 내려가 사내의 상태를 살폈다. 살갗은 물에 불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직 숨이 있네. 아주 가늘게. 해손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옮겨야겠다. 여기 있다간 진짜 죽어. 근데 아버지, 이분 어부 같진 않아요. 찢어지고 젖은 도포자락. 바닷물에 엉겨붙었지만 행색은 분명 바다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정영감이 사내의 도포깃을 살짝 들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로군. 이런 비단도포는 바닷사람 옷이 아니지. 해솔이 낮게 속삭였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데까지. 이유야 나중에 물으면 되고 일단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나. 정영감은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해솔아, 어서 머리 받쳐. 네? 두 부녀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사내를 부축해 서둘러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해솔은 이불을 덮어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정말 누구실까요? 양반 같긴 한데. 설마 나쁜 분은 아니겠죠? 혹 누구한테 쫓기는 거라면. 그건 눈 뜨면 본인이 말하겠지.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자 사내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더니 드디어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사내는 힘겹게 눈을 굴리며 주변을 살폈다. 여긴 어디? 여긴 동해 작은 포구예요. 어젯밤 폭풍우에 휩쓸려 오신 모양이에요. 사내는 숨을 고르며 겨우 중얼거렸다. 제가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정영감이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다.
살았지. 근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름이 어찌되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명주라 합니다. 정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주. 그래, 몸이 회복될 때까진 여기 머물게. 당장 그 몸으로는 어디를 가기도 어렵지. 명주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낮게 말했다.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다. 며칠 동안 죽과 탕약을 받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한 명주는 어느덧 앉아서 이야기할 만큼 정신을 차렸다. 해솔은 망설이다가 결국 궁금증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동해까지 떠밀려 오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옆에서 담뱃대를 내려놓던 정영감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행색을 보아니 어부는 아니올시다. 저 비단도 보러 보아 양반 집안분이신 듯한데. 맞죠? 명주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낮게 말했다. 여러 사정이 있어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솔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어요. 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물음이요.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저 먼 바다로 가는 작은 배에 올랐다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내던져졌을 뿐입니다. 그 뒤에 일은 흐릿하여 눈을 떠보니 이 집이더군요. 정영감은 잠시 명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의심도 경계도 없이 그저 묵직한 배려였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지요. 굳이 캐묻지 않겠소. 명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이곳에 머물며 집안일이며 바닷일 할 수 있는 만큼 돕고자 합니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해솔이 아버지를 보며 다급히 말했다. 아버지, 허락해드려요.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다 일손도 거들어 주신다잖아요. 정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기잡이는 해본 적 있어? 바닷일은 처음이지만 몸을 쓰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사내 하나 묵는다고 우리 집이 무너지진 않지. 그리 알고 몸 나을 동안은 여길 집이라 생각하게. 명주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살려주신 것도 머물라 허락해 주신 것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영감은 말없이 명주의 손등을 흘끗 보았다. 붙잡는 사람의 굳은 살 하나 없는 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뱃대를 다시 입에 물었다. 다음 날 정영감은 장독대 뒤에서 거친 무명옷 한 벌을 꺼내왔다. 도포는 벗어두시오. 양반 옷차림으로 다니면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명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바뀌었으나 그의 태도와 말투는 여전히 점잖았다. 그날 오후 정영감과 명주는 포구 근처에서 젖은 그물을 널어놓고 있었다. 그때 포도 오방수가 하수 둘을 데리고 크게 발을 구르며 다가왔다. 정영감! 오방수의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저기 있는 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정영감이 담담히 대답했다. 며칠 전 폭풍에 떠밀려온 사내입니다. 몸 나올 동안만 거들겠죠. 오방수는 명주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손, 걸음걸이, 말투. 어느 하나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 파도에 떠밀려 왔다고? 하여튼 미심쩍은 놈들이 이런 오지에 눌러앉곤 하지. 오방수는 한 발 더 다가왔다. 혹시 어디서 죄라도 짓고 도망치는 신세는 아니겠지? 그 손 험한 일 해본 놈 손이 아닌데 냄새가 나서 말이야. 명주는 차분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저 몸을 추스르는 중일 뿐입니다. 패기칠 생각은 없습니다. 오방수는 코웃음을 치고 정영감 쪽으로 몸을 틀었다. 정영감, 올해 어세 아직 안 냈다지? 포구에 발 담그고 고기 잡으려면 세금을 내야지.
정영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됐고, 오방수가 말을 끊었다. 지난해보다 더 내라 한 것도 들었을 텐데 어째 아직도 빈손이요? 오방수는 비웃음만 남기고 바닥에 침을 툭 뺐더니 성큼 돌아섰다. 이번 달 안에 안 내면 네 배는 나가지도 못하게 막을 거다. 고기 잡는 건 꿈도 꾸지 말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폼을 잡으며 돌아섰다. 부하 둘이 낄낄거리며 뒤따랐다. 바닷바람만이 한참 후에야 포구를 스쳤다. 정영감은 굳은 얼굴로 그물을 움켜쥐었다. 저놈 이제는 대놓고 목줄을 잡으려 드는군. 저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저 오방수란 작자는 사또 이름을 앞세워 어세며 잡새를 제멋대로 걷어가는 인간이네. 사또도 귀찮은지 눈 감아버리니 마을 사람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편이지. 악질 중 악질이라 보면 되는구먼. 명주는 묵묵히 그물을 다시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영감은 힘없이 웃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허나 참고 사는 게 백성 팔자지. 명주는 짧게 눈을 내리깔며 주먹을 쥐었다. 그 눈 속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묵직한 결의가 깃들고 있었다. 명주가 작은 어촌 마을에 머문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마을 한쪽에는 잔잔한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까르르거리며 모여 있었다. 명주는 한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고 글씨 모양을 고쳐주었다. 여기 오른쪽 점이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야 점자로 보이지 않느냐?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 고개를 끄덕였다. 해솔과 정영감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분 바닷일은 영 서툰데 글 가르치는 건 능하더라고요. 배운 데가 많은 분 같아요. 점잖고 부지런하니 이 마을에 없던 바람이 하나 불어오는 것 같구나. 명주는 아이들만 본 것이 아니었다. 허리 굽은 노인의 무거운 항아리를 대신 들어드리고 글 모르는 이웃의 장부도 정리해 주었다. 파도에 떠밀려 들어온 사내였으되 마을에 스며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명주는 잠결에 꿈속을 허우적거렸다. 희애야, 희애야, 가지 마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안 돼, 안 돼. 순간 숨이 턱 막혀 눈을 번쩍 떴다. 명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둘둘 말린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가슴팍을 훑고 지나가자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다. 바닷가 끝자락까지 걸어갔을 때였다. 그때 어둠 속에 낯선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명주는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은 갯바위 너머 작은 소금창고 방향에서 났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니 등불 하나가 어둠을 파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여린 팔목을 가진 아이 셋이 거친 소금자루를 질질 끌고 있었다. 곁에서 오방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도 제대로 못 들어. 해 뜨기 전에 다 옮겨놔야 한다 했지. 상선이 곧 들이닥친단 말이다. 무거워. 덩아, 나 못하겠어. 아이가 힘에 겨워 무릎을 꿇자 오방수가 거칠게 발로 밀쳤다. 배고프단 소리 하지 마. 네 부모놈이 갚지 못한 빚, 지금 네 놈들이 갚는 거다. 아이들의 손등은 얼어붙은 듯 새파랬다. 명주는 한 발 앞으로 나서다가 굳어선 채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후 오방수는 등을 돌려 사라졌고 아이들은 흐느끼며 소금자루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명주는 더 다가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밤바람이 사내의 옷깃을 흔들었다. 아침밥을 차린 마루에 명주가 조심스레 앉았다. 정영감이 말했다. 몸이 어디 불편한가? 얼굴이 사색이네. 명주는 몇 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젯밤 소금 창고 앞에서 아이들이 끌려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해솔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정영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다 봤는가? 예, 오방수가 아이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영감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짓이 많네. 해솔이 이를 꽉 깨물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 빚진 집 자식들, 새벽마다 불러다가 창고에 몰래 빼돌린 소금을 나르게 시켜요. 그뿐이 아니에요. 정영감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방수는 사또 이름을 등에 업고 이 포구에서 못하는 짓이 없지. 약한 사람들만 골라 등골을 빼먹는다. 명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래지. 해솔이 낮게 말했다. 우린 아무 힘이 없어요. 명주는 주먹을 조용히 쥐었다. 백성들 고열을 이렇게 짜내는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정영감은 잠시 명주를 바라보았다. 명주 자네, 이 마을 사람들 일에 너무 깊숙이 끼면 자네도 위험해진다. 명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위험해지더라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해솔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명주의 소매를 붙잡았다. 제발 조심하세요. 오방수는 우리 마을에서는 법도 사람도 아니에요. 명주는 조용히 답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눈 감아선 안 되겠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만이 조용히 스쳐갔다. 폭우에 저녁 노을이 걸릴 무렵이었다. 바람은 잦았고 주막 앞 등불만 어슴풀에 흔들렸다. 오방수는 주막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술잔을 비우며 헛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폭우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뱃사람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형님, 말할 게 하나 있수다. 오방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다. 뭔데? 뱃사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파도에 떠밀려 왔다는 그 사내. 그 사람이 그냥 떠돌이가 아니란 소문이 돌더이다. 오방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어떤 소문인데? 뱃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더 낮게 속삭였다. 한양에서 영모죄로 몰린 벼슬아치 하나가 도망쳤다는데 그 생김새가 마침 그 사내랑 아주 흡사하답니다. 오방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영모라. 뱃사람이 덧붙였다. 사람들이 그러더이다. 왕을 해하려 했다고 뒤집어 씌워졌다나 아무튼 관가에서 피눈물 나게 찾는다 하오이다. 게다가 그놈을 잡아 데려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소문까지 돌더이다. 그 말에 오방수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쩍였다. 재미있네. 그럼 내 집 앞마당에 억울한 영모범이 숨어있는 셈이군. 입꼬리가 더 크게 올라갔다. 이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였군. 주막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철썩 부서지는 소리만 울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만 흐린 밤이었다. 해손이 저녁상을 치우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정영감 계시오? 문을 열자 마을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삼돌이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정영감이 놀라 물었다. 아니 삼돌아, 웬 난리냐? 삼돌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큰일 났수다. 포구 주막서 난리도 아니라요. 그 명주란 사내 말이오. 그때 해솔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명주 어르신이 왜요? 삼돌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한양서 영모죄 뒤집어 쓰고 도망친 벼슬아치라더이다. 관가에서 피가 마르도록 찾는다 하고 그 소문이 방금 포구에 퍼졌수다. 정영감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오방수가 방금 주막에서 그 소리를 듣고 눈빛이 그냥 잡아먹을 듯 했어요. 해솔이 사색이 되어 명주를 향해 돌아봤다. 명주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침착했다. 정영감이 명주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명주, 무슨 일인지 이젠 말해줘야 할 것 같구만. 해솔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르신, 설마 정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명주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며 입을 열었다.
두 분께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옆얼굴을 스쳤다. 저는 한양의 정산품 사원부에서 벼슬하던 사람입니다. 해솔이 놀라 숨을 삼켰고 정영감도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명주는 낮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권세를 쥔 무리들의 비리를 조사하여 전학계 아뢰기 위해 상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숨을 위태롭게 한 화근이었지요. 석 달 전 한양. 명주의 기와집 안채엔 작은 등불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상소문을 펼쳐놓고 낮게 중얼거렸다. 저들이 날 그냥 두진 않겠지. 며칠 전부터 그가 조사해온 비리 문서가 반대파에게 들킨 것이 분명했다. 명주는 숨겨둔 문서 꾸러미를 꺼냈다. 지방수령과 고관들의 재물 착취, 뇌물, 매관매직이 빽빽이 적힌 상서였다. 분명 이걸 찾으려고 들 테야. 이대감께만이라도 맡겨야 한다. 등불을 끄고 문서를 품에 넣은 채 대문을 나섰다. 등불이 꺼진 집 지붕 위로 2명의 자객이 살금살금 기어 내려왔다. 불이 꺼졌으니 안에 있겠지. 오늘 밤에 끝내라 하셨다. 그들은 안채 쪽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명주가 어둠 속 골목을 몇 발 떼었을 무렵 등 뒤에서 여인의 비명이 집을 가르듯 찢어졌다. 희애? 그는 미친 듯이 되돌아 달렸다.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의 자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칼끝엔 아내의 희애의 피가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희애야. 찾았다 이놈. 전화를 헤아려 한 영모의 수계. 넌 이제 끝이다. 내가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명주를 본 두 자객이 동시에 뛰어들었다. 명주는 문서만 품에 안은 채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내달렸다. 저놈을 잡아라. 영모다. 그는 골목 끝까지 달린 끝에 겨우 추적을 따돌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외딴 선앙당 뒤편의 오래된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다. 명주는 장독 하나의 뚜껑을 살짝 들어올리고 문서 꾸러미를 천으로 단단히 감싸 항아리 바닥 깊숙이 눌러 넣었다. 꼭 살아서 다시 찾겠다. 멀리서 횃불이 번쩍였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났다. 명주는 그대로 뛰었다. 처마 밑을 비집고 젖은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사람들 없는 새벽의 한양거리를 온몸으로 헤쳤다. 가까스로 명주는 한양에서 빠져나온 뒤 곡식 운반마차 뒤편에 숨어 며칠을 때우고 산길과 강가를 따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쪽으로 걸어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드디어 강릉 북은 작은 포구에 닿았을 때 회색빛 새벽바다 위에 출항 준비를 하는 작은 외선이 보였다. 외관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자파선이었다. 명주는 선주에게로 다가갔다.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더 머물면 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시는 길에 저를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주는 명주의 몰골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짐은 없죠? 그럼 타시오. 바람이 세니 서둘러야 하오. 명주는 그렇게 배 위로 올라탔다. 배가 바다로 나아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거센 풍랑이 몰아쳤다. 어두운 물결이 배를 뒤엎고 명주의 몸은 깊은 밤바다로 추락했다. 그 뒤의 일은 저도 희미합니다. 명주의 고백이 끝나자 정영감과 해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정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런 깊은 일을 겪은 줄이야. 여태 웃으며 지내더니 속에 그런 벼락 같은 일을 품고 있었구먼. 해솔도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근데 벌써 오방수기에 들어갔다잖아요. 곧 들이닥칠 거예요. 명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 때문에 두 분까지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정영감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람을 살렸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오방수 그놈 명주 자네를 팔아 공이나 세우려는 것뿐이야. 그때였다. 둥둥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초가를 흔들었다. 관아에서 왔다. 문 열어라.
이 집에 영모죄인을 숨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대문 앞에는 현감과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오방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서 있었다. 아버지, 관아예요. 정말로 왔어요. 정영감은 얼굴빛이 굳었다. 저놈이 사또에게 고한 게야. 명주의 정체를 알고. 명주가 조용히 일어섰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솔이 그의 소매를 붙들었다. 안 돼요. 뒷문으로 나가요. 산길로 도망치면. 명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숨으면 두 분까지 영모와 통모한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제 하나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명주가 문을 밀자 포졸들의 횃불빛이 마당으로 들이쳤다. 현감이 눈을 좁혔다. 네가 명주냐? 명주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현감이 손짓하자 포졸 2명이 다가와 명주의 두 팔을 거칠게 붙들었다. 오방수가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어쩐지 바닷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손이더라니. 영모로 달아난 놈이었구먼. 정영감이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오. 무슨 근거로 영모라 하는가? 현감은 코웃음을 쳤다. 전하를 해하려 한 죄인이 달아났다는 장계가 한양에서 내려왔다. 그 인상이 그대 명주라 하였다. 해솔은 이를 악물었다. 거짓이에요. 어르신은 입 다물어라. 역적을 감싸면 그 죄도 대역이다. 포졸이 명주의 손목을 결박하며 외쳤다. 영모죄인 명주, 압송하라.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졸들이 명주를 끌고 나갔다. 횃불의 불빛이 멀어지자 정영감 집마당에는 깊고 싸늘한 바람만 남았다. 해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어쩌죠? 정영감이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잠시 숨을 골랐던 그가 낮게 말했다. 명주를 살릴 길은 그 문서뿐이다. 해솔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그걸 찾으러. 그래, 해솔아, 얼른 짐 챙겨라. 한양으로 간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을 꼬박 걸어 비로소 한양 장터 끝자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정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서둘러야 한다. 낮에는 눈에 띄니 지금 가야 해. 어둑한 밤 둘은 등불 하나를 들고 명주가 말한 선앙당 뒤 장독대로 뛰어갔다. 장독을 하나씩 살피던 해솔이 낡은 장독 앞에서 멈춰섰다. 장독의 뚜껑을 열던 순간 아버지, 여기. 장독 바닥에서 천으로 감싼 문서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명주를 구하러 가자. 그 전에 명주가 믿는다는 그 대감부터 만나야 한다. 며칠 뒤, 거울 내 정전. 명주는 포졸들에게 붙들린 채 차갑게 깔린 전돌 위에 무릎을 꿇었다. 왕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그대가 과인을 해치려 하였다는 말이 들리던데 과연 그 소문이 참이더냐?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하, 그 말 근거 없는 모함이옵니다. 그때 곁에서 내관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전하, 이 일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온 이가 있사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이라.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명주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이대감이었다. 대감? 이대감은 명주 앞에서 멈춰 절을 올린 뒤 왕을 향해 말했다. 전하, 명주 대감이 올렸던 상소의 진본과 그에 딸린 증거를 가지고 온 자들이 밖에 와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상소에 진본이라 하였느냐? 들이라. 정전의 문이 다시 열리자 그 사이로 먼 길을 달려온 두 사람이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해솔의 품에는 천으로 여러 겹 감싸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은 문서꾸러미가 안겨 있었다. 그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전하, 이것이 명주 대감이 남기고 간 문서이옵니다.
해솔이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받쳤다. 목숨을 걸고 지키신 문서입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왕은 천을 풀고 서늘한 표정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잠시 후 왕의 얼굴빛이 천천히 굳어갔다. 여기 실린 제목들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느냐? 이대감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예, 전하. 문서에 적힌 수령들의 착취와 비리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사옵니다. 주변 신하들이 술렁였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주, 그대는 역적이 아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자일 뿐. 왕은 곧바로 옆 신하들에게 명했다. 명주의 누명을 벗기고 관련된 자들은 의금부로 넘겨 끝까지 추국하라. 명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대며 읍했다. 전하의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몸을 추스르고 다시 나라 일을 도우라. 이제는 그대가 진실을 바로잡을 때다. 정전 안에 서늘한 긴장과 미묘한 안도의 숨결이 동시에 흘렀다. 며칠 뒤, 포구의 아침빛이 내릴 때 명주가 마을로 돌아왔다. 어르신! 돌아왔구먼. 참말로 돌아왔구먼. 명주는 두 사람 앞에 서서 말했다. 저를 2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포구의 먹구름이 깔린 오후, 갑자기 마을 입구가 시끄러웠다. 포졸들이 포구 한가운데서 소란을 일으키며 오방수를 끌어냈다. 현감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어세 부정수치, 아이, 강제 노역, 소금 탈루, 죄상을 낱낱이 확인하였다. 오방수는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나으리, 아니 그게...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명주가 도포자락을 날리며 걸어 나왔다. 오방수는 명주를 보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명주, 네 놈이 아직도 살아있어? 명주는 차갑게 말했다. 오방수, 백성을 울리고도 오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백성의 눈물로 배를 채운 자는 결국 백성 앞에서 무너진다. 오방수는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포구에는 바람과 파도 소리만 남았다. 해솔이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명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이 마을도 숨을 쉴 수 있겠지요. 그래, 다 자네 덕분일세. 명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살려주시고 믿어주신 덕입니다. 포구 위로해질 무렵 붉은 빛이 천천히 번져갔다.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양주 땅 어느 마을에 최원장이라는 자가 있었다.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딱히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림이 가난해서였다. 얼굴은 그런대로 반반하고 글재주도 있어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으나 어찌나 가난한지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었고 중매쟁이에게 줄 엽전 한 입도 아까운 판이었다. 훈장 어르신, 이러다 혼자 돌아가시겠습니다요. 옆집 막동이 어미가 혀를 찰 때마다 최 원장은 헛기침을 하고 붓을 들었다. 사람이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법이죠. 괜히 둘이서 고생할 필요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 원장은 밤이 오면 혼자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해 가을, 서당 아이들이 모두 추수를 도우러 간 어느 저녁이었다. 최 원장은 홀로 서당마루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기울이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서당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고 쪽비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었으며 얼굴은 보름달처럼 희고 둥글었다. 어디서 온 누구시오? 지나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신세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최 훈장은 잠시 망설였다. 선비의 처소에 낯선 여인을 들이는 것은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었고 바람이 차가웠으며 무엇보다 그 여인이 몹시 아름다웠다. 그럼 마루에서 쉬시오. 여인은 마루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했다. 산 너머 마을 이야기, 강 아래 장터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이었다. 여인이 하는 말은 특별히 기이한 것도 아닌데 듣고 있으면 자꾸만 다음이 궁금해졌다. 최 훈장은 귀가 솔깃해져 새벽까지 잠을 잊었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라졌다. 최 훈장은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별일도 다 있군. 훈장은 술기운에 그날 일을 그저 꾸미려니 했다. 그런데 사흘 뒤 정말로 여인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또 사흘 뒤에도 왔다. 올 때마다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어느 날은 흰 떡을, 어느 날은 감과 배를, 또 어느 날은 따뜻한 보리밥을 가지고 왔다. 이상한 것은 그 음식이 어디서 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담아온 그릇도 마을에서 본 적 없는 모양이었다. 최 훈장이 물었다. 이건 또 어디서 난 것이오? 여인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맛있으면 된 거지요. 어디서 난 게 그리 중요합니까?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슬쩍 덧붙였다. 아니면 제가 어디서 훔쳐라도 온 줄 아셨습니까? 그 말에 최 훈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괜히 머쓱해져 말을 고쳤다. 그저 매번 얻어먹기만 하니 좀 미안해서 그러. 여인이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훈장은 이상해졌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말고 문득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훈장님? 아이 하나가 불러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어디까지 읽었느냐? 방금 다 읽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읽어보거라. 아이들이 슬그머니 서로를 쳐다봤다. 요즘 훈장님이 좀 이상하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훈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글을 읽다가도 문득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별말 아닌 웃음,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말투. 그럴 때마다 가슴이 괜히 한 번씩 철렁 내려앉았다. 밤이 되면 괜히 마루를 서성였다. 바람 소리에도 문 쪽을 돌아봤다. 오늘은 오는 날이 아닌가? 혼잣말을 하다가 스스로 피식 웃었다. 그러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더 지나자 최 훈장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다. 괜히 마루에 나가 서보기도 하고 대문 쪽을 몇 번이나 기웃거렸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밤 드디어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최 훈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장 대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최 훈장은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한 번, 두 번 비볐다. 다시 바라봤다. 그래도 같았다. 여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살짝 떠 있었다. 최 훈장의 숨이 잠시 멎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최 훈장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며 입을 겨우 열었다. 당신 발이 어찌 땅에 닿질 않소? 잠시 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당신 사람이 아니오?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스치며 호롱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다 아주 옅게 웃었다. 이제야 아셨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치며 문살이 살짝 울렸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밖이 차니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다. 주인도 아닌데 마치 이 집을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여인은 여전히 발이 뜬 채로 안채문을 밀어 열었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방 안. 최 훈장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라니. 최 훈장의 눈이 자연스레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 서당터 말입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다. 아주 오래전 이 자리에 초가 하나 있었지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덧붙였다. 제 이름은 송진화라 합니다. 최 훈장의 눈이 커졌다. 언제적 이야기요? 아마 200년쯤 되었을 겁니다. 200년이라니요. 진화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그때 저는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처녀였습니다. 최 훈장이 괜히 시선을 피했다.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는 날이 길었지요. 아무리 짝을 찾아도 인연이 닿질 않더군요. 그러다 어느 여름 비가 몹시 오던 날 진아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물가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호롱불이 작게 흔들렸다. 최 훈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누구요? 귀신이요? 진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글쎄요. 최 훈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도깨비요? 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옅게 웃었다. 무엇이라 부르시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렇게 가고 나니 무슨 한이라도 남았던 건지 저승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지요.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조용해졌다. 진아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 그게 한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저 여기 남아있을 뿐입니다. 최 훈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앉아있는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가늠이 되질 않았다. 가만히 여인을 바라봤다. 말을 하고 웃고 숨을 쉬는 모습은 분명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최 훈장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여인을 바라봤다. 아무리 보아도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일 뿐이었다. 이상한 일이로군.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스스로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나를 해칠 생각이요? 해치려 했으면 벌써 했지요. 그럼 왜 자꾸 오는 것이오?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훈장님이 글 읽는 소리가 좋아서요. 최 훈장은 어이가 없었다. 귀신이 글 읽는 소리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글 읽는 소리가 뭐가 좋소? 사람의 목소리 중에 글 읽는 소리가 제일 따뜻합니다. 특히 저녁에 홀로 읽는 소리는 더요. 최 훈장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40평생 아무도 그의 글 읽는 소리를 좋아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진화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훈장님은 밤이 길지요? 최 훈장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다 길지요. 진아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아무도 오지 않는 밤이 얼마나 긴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지요. 최 훈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화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 곁에 있었더라면 그 밤이 조금은 덜 길었을까 하고요. 조용한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다. 진화가 시선을 들어 최 훈장을 바라봤다. 훈장님을 보고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최 훈장이 천천히 물었다. 무슨 말이요? 진화가 아주 작게 웃었다. 혼자 있는 사람이 다른 혼자를 알아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그래서 그냥 두고 가질 못하겠더군요. 최 훈장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인연으로 엮였다. 여인은 사흘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왔다. 진아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여인은 늘 처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최 훈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이 다른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오는 날이면 그는 괜히 마음이 들떴다. 낡은 옷을 벗고 아껴두었던 새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다. 거울도 없는 방 안에서 옷깃을 몇 번이나 여미며 스스로를 다잡듯 가만히 숨을 골랐다. 사람이 아니면 어떠하냐? 귀신이면 또 어떻고? 최 훈장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이리 마음이 가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점점 그 여인을 기다리게 되었고,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그 밤이 어느새 그의 하루 중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최 훈장이 처녀 귀신에 홀렸다더라. 밤마다 뭘 들고 온다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것이겠어? 낮이면 빨래터에서 저녁이면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가 조용히 번져갔다. 수근거림이 점점 커지자 마침내 동네 어른들이 나섰다.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오.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지요. 대문에 밭이라도 뿌려야 합니다.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했다. 이 고을에서도 귀신이나 꺼림칙한 것을 쫓을 때 팥을 쓰는 일은 흔했으니까. 하지만 최 훈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집이래. 남들이 왜 참견이오? 어른들이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가고 난 뒤 서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최 훈장은 혼자 마루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 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가져오는 음식은 늘 따뜻했고,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무엇보다 그 여인이 있는 밤은 조용히 견딜 수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이 오갔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올수록 최 훈장의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게 무엇이든 작게 중얼거렸다. 상관없지 않은가? 다음 날 밤, 여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였다. 최 훈장은 더 망설이지 않았다. 나와 함께 살겠어? 여인이 눈을 크게 떴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혼자 늙어가느니 이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내 복 아니겠소? 최 훈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여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낮에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늙지 않습니다. 최 훈장이 피식 웃었다.
나도 그리할 수 있다면 좋겠소만. 그러다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다. 내가 늙어 꼬부라진 노인이 되어도 그때도 곁에 있어 주겠소?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다. 잠시 후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고개를 살짝 들었다.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매일 최 훈장이 웃었다. 좋소. 지겨워도 끝까지 들어야 하오. 괜찮습니다. 어떤 글이든 좋소? 다 좋습니다. 늦긴 했지만 인연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나 보오. 그렇게 해서 최 훈장은 43세 혼례 아닌 혼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사주단자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당마루에 마주 앉아 탁주 한 잔을 나눈 것이 전부였다. 한동안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밤마다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최 훈장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결국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듬해 봄, 서당 마당에 모란이 피었다. 아무도 심은 적 없는데 어느 날 문득 피어 있었다. 뿌리가 어디서 난 것인지 씨앗이 어떻게 온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꽃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피었고 최 훈장이 늙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